여보 뭐해? 안 바쁘면 나랑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어? 왜? 무슨 일인데? 나 10분 있으면 회의 들어가야 돼. 할 말 있으면 빨리 이야기해. 여보, 거기 회사에 사람 구한다고 했잖아. 그거 그냥 우리 동현이 취직시키면 안 될까? 사람? 아, 그거 경력자 구하는 거라서 좀 곤란해. 수출 관련 업무라 실무 경험도 몇 년 있어야 하고, 외국어도 최소 영어 정도는 할 줄 알아야 하거든. 아니, 뭐가 그렇게 복잡해? 그냥 당신 작은아빠한테 이야기해서 한 자리 해주면 안 되는 거야? 아까 엄마한테 연락 왔었는데 내 동생 취직 자리 알아보고 있나 봐. 처남? 우리 회사랑 잘 안 맞을 것 같은데. 작년에 하던 일 있잖아. 당분간 그거라도 열심히 하고 있으라고 해. 배달? 우리 엄마가 내 동생 배달하는 거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잖아. 안 그래도 오토바이 사고 나서 다쳤을 때 다들 엄청 놀랐었는데. 그렇긴 한데 조금 안전하게 다니면 괜찮지 않을까? 우리 회사도 요즘 일손 부족해서 난리라서 일만 잘하면 누구든지 환영이긴 한데 그래도 최소한 일을 할 줄 알아야지. 처음부터 다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냥 하나씩 가르쳐주면 될 거 아냐. 서류 복사하고 커피 타고 이런 일이라도 시키면 되잖아. 요즘 누가 그런 일 하려고 직원을 써. 안 그래도 업무할 사람 부족해서 난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신 작은아빠가 사장인데 그 정도는 해줄 수도 있지 않아? 작은 아빠 회사니까 더 곤란하지. 괜히 문제라도 생기면 서로 불편해질 게 뻔하잖아. 우리 회사는 전부 사무직 자리밖에 없어서 조금 힘들 것 같고. 내 친구 광수 알지? 광수? 누구지? 기억이 안 나네. 아니, 왜 저번에 우리 집들이 때도 왔었잖아. 안양에서 작은 공장하고 있다는 친구. 그 친구가 요즘 한국인 직원 뽑기 힘들다고 하던데. 그쪽에 소개시켜줘봐. 공장? 아무리 그래도 공장은 좀 그렇지 않아? 일단 어느 회사든지 다니면서 경력을 좀 쌓아야지. 처남이 지금까지 제대로 된 회사 생활도 안 해봤잖아. 배달 오토바이 타는 게 싫으면 일단 아무 회사라도 다니면서 생산직으로라도 경력을 좀 쌓고 이직을 노려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런가? 일단 우리 엄마한테 물어볼게. 장모님이 아니라 처남한테 직접 물어봐야 하는 거 아냐? 당사자한테 말을 해야지. 걔는 그냥 우리 엄마가 하라면 해. 알겠어. 그럼 장모님이랑 한번 이야기해보고 연락 줘. 나도 광수한테 한번 물어볼게. 아내와 결혼한 지 3년이 지났어요. 아내는 대학 졸업하고 한 번도 사회생활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작은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 해외 출장이 잦아서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아요. 힘든 일을 하고 있지만 웬만한 회사 과장 이상의 연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일에서 만족을 하고 있죠. 작은 아버지에게는 아들 없이 딸만 둘인데 사촌 동생들은 회사 일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어서 저한테 일을 다 가르쳐주고 계세요. 아무튼 문제는 처가인데 아내도 직장생활 해본 적 없이 저랑 결혼해서 전업주부로 살고 있지만 처남 역시 제대로 된 회사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예전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 들어갔다가 석 달도 못 채우고 그만뒀다고 하는데 그 이후로 배달일이나 일용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처남 나이도 이제 30이 넘었고 앞날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장모님이 저한테 처남 취업을 부탁해왔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도저히 자리가 없어서 친구 회사를 소개시켜줬고 나름 제 지인이라고 연봉도 기존 직원들보다 많이 주기로 했는데 겨우 2달 만에 그걸 또 못 참고 그만두겠다고 난리였어요. 이서방, 어떻게 회사를 소개시켜줘도 그런 회사를 소개시켜주나? 우리 아들이 다닐 만한 제대로 된 곳을 해줘야 할 거 아니야? 거기 나쁘지 않은데 처남은 왜 또 그만둔다고 그러는데요? 맨날 잔업시키고 늦게 집에 오는데 내가 그냥 그만두라고 했어. 늦어도 6시면 딱 끝나고 집에 와야지. 허구한 날 사람 붙잡아두고 늦은 시간까지 일 시키니까 내가 아들이랑 저녁도 못 먹어. 아니, 방금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지금까지 야근 딱 3번 했다던데요? 그리고 회사 다니다 보면 급한 일 있을 때 잔업 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맨날 정시퇴근 할 수 있는 회사가 어디 있어요? 정해진 근무 시간이 있는데 왜 늦게까지 일을 시켜? 내 새끼 저녁이라도 제대로 챙겨 먹일 수 있어야지. 회사에서 점심 저녁 다 주잖아요. 장모님 요즘 그 정도 회사 잘 없어요. 까놓고 말해서 처남이 좋은 대학 나온 것도 아닌데
연봉 4,500만 원이면 웬만한 회사 대리보다 더 많이 받는다고요. 월급 많이 준다고 해서 기대했는데 이것 떼고 저것 떼고 나니까 300만 원 될까 말까 하더라고. 돈도 겨우 그것밖에 안 주면서 퇴근도 일찍 못하게 하면 어디 노동부에 신고라도 하려다가 참은 거야. 네, 신고한다고요? 제 친구는 제가 부탁해서 처남 취직시켜주고 연봉도 남들보다 500만 원 더 주기로 한 건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공장에서 일하는 공돌이 같은 거 말고 자네 회사처럼 넥타이 매고 출근하는 곳으로 해줘. 자네 작은 아버지한테 다시 한번 잘 이야기해봐. 못 들으셨어요? 저희 회사는 하루가 멀다 하고 야근이에요. 2달 동안 3일 야근한 걸로 장모님이 이렇게 화를 내시는데 처남이 저희 회사 다니면 매일 야근인데 어떻게 다니겠어요? 아니, 그게 또 회사마다 다른 거지. 공장에서 백날 늦게까지 일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잖아. 좋은 회사 다니면서 많이 배우고 야근을 하면 그건 또 다른 문제지. 죄송해요. 저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웬만한 대학 나온 사람들도 업무 적응을 못하는데 처남은 여기 못 다녀요. 시키면 다 똑같이 하는 거지 뭐가 문제야? 남들이 보면 엄청 대단한 대기업 다니는 줄 알겠네. 유세 떨기는. 저는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다음에 찾아뵐게요. 장모님의 무례한 부탁을 거절하고 제 친구에게 전화해서 무례함을 사과했어요. 괜히 저희 집안 식구를 취직시켜줬다가 회사 분위기만 흐린 것 같더라고요. 회사에 늦게까지나마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한참 뒤에 아내한테 연락이 오는 겁니다. 아니, 진짜 내 동생이랑 우리 엄마한테 왜 그래?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회사 다닌다고 우리 식구 무시하는 거야? 무시를 하긴 내가 언제 무시를 했다고. 자꾸 안 되는 부탁을 하니까 그렇지. 그냥 좀 취직시켜주면 안 돼? 사무보조나 아무거나 시키면 될 거 아니야? 내 동생 넥타이 매고 출근하는 게 우리 엄마 소원인데 그런 것 하나 못 들어줘? 응, 안 돼. 여기가 내 회사면 뭐 어떻게든 자리를 만들어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작은 아버지 회사잖아. 피해 끼칠 수는 없다고. 내 동생이 피해 끼치는 거야? 와, 진짜 오빠 말 심하게 하네. 평소에 우리 식구 얼마나 무시하면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와? 내가 언제 무시했어? 당신도 적당히 좀 해. 내가 뭘 어쨌다고. 완전 나쁜 사람 만드네. 당신, 우리 엄마가 당장 이혼하고 집에 들어오라고 하는 거 알고 있어? 불쌍해서 내가 참아주는 거야. 안 참아도 돼. 뭐라고? 안 참아도 된다고. 그냥 오늘 당장 짐 싸서 너네 집으로 가. 오히려 내가 이제는 못 참겠다.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진짜 웃긴다. 나 잘한 거 없어. 근데 너랑 장모님이랑 동시에 헛소리 하는 거 더는 못 들어주겠다. 그냥 여기서 끝내자. 진짜 나랑 이혼하려고? 진짜야? 여보, 나 짐 싼다. 진짜 간다. 결혼식 올리고 딱 3년 만에 아내를 쫓아냈고 이젠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잔소리하는 사람들 인생에서 사라지니까 바로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네요. 다만 아내가 아직 이혼 서류에 도장을 안 찍고 잠수를 타고 있는데 어차피 다시 합칠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결국 시간 문제라고 생각해요. 평생 일도 안 하고 백수로 살던 여자를 데려다가 한 달에 400만 원씩 생활비를 주고 있었더니 자기가 어떤 처지인지 전혀 감이 없는 것 같네요. 진짜 신혼집 구하는 거 너무 힘들다. 우리 부모님도 1억 이상 해주시긴 어렵대. 내 돈 5천만 원 정도 있으니까 나머지는 대출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어쩌지? 그래도 전세밖에 못 얻을 것 같아. 괜찮아. 우리 나이에 몇 억 가진 사람이 그리 흔하겠니? 오빠네 부모님도 노후 준비하셔야 하는데 1억이나 해주셨으면 할 만큼 하신 거야. 그래도 너희 집은 훨씬 잘 사는데 우리 집안이 상대적으로 형편이 안 좋으니까 괜히 너한테도 미안하고 나중에 너희 부모님이 신혼집 문제로 결혼 반대라도 하실까봐 걱정이 돼. 이미 우리 결혼은 다 허락하신 거고 더 이상 쓸데없는 걱정은 할 필요 없어. 신혼집이 꼭 아파트가 아니어도 상관없으니까. 전세 2년 사는 동안에 우리 둘이 열심히 돈 많이 모아서 그 다음에는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가자. 우리 부모님도 그런 식으로 재산 모으셨다고 하니까 우리도 할 수 있을 거야. 그때는 30년 전이고 그때랑 지금이랑 같아? 아무튼 다음 주부터는 우리 신혼집 알아보러 다녀야 해.
얼마짜리 집을 얻을지 확실하게 정해야 나도 은행에 대출이 얼마나 나올지 알아볼 수 있으니까. 알겠어. 최대한 대출 적게 받을 수 있게 작은 집 알아보자. 근데 집은 그렇다 치고 혼수 말인데 자기는 혼수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혼수? 글쎄,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해본 건 없는데 그래도 집을 3억 정도 얻는다고 치면 너희 부모님이 1억 이상은 해주려고 하시지 않을까? 자기 부모님은 돈 많은 부자니까. 1억? 글쎄, 우리 부모님 생각은 조금 다르던데. 어차피 지금은 우리가 집 사기도 힘든 상황이고 전세 끝나면 또 이사를 가야 하는데 비싼 고급 제품으로 맞출 필요가 있을까? 적당히 싼 것 대충 쓰다가 나중에 좋은 집 이사 갈 때 그때 제대로 맞추면 되는 거 아니야? 나는 그래도 너희 집이 부자니까 혼수를 제대로 해서 주실 줄 알았는데 역시 내가 사윗감으로 마음에 안 드시는 게 분명해. 그런 거 아니래도 우리 부모님들도 다 생각이 있으시겠지. 일단 집 구해놓고 나서 혼수에 대해 다시 말씀드려보자. 내가 회사 다니면서 모은 돈도 있으니까 만에 하나 정말 안 도와주신다고 하면 내 돈으로 혼수 맞추면 돼. 너무 걱정하지 마, 오빠. 일단 알겠어. 다음 주에 부동산부터 돌아다녀보자. 저는 얼마 전까지 3년 만난 남자친구와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같은 직장 다니고 있다가 연애를 시작했는데 이제는 제 나이가 32, 남자친구의 나이가 35이다 보니 더 미루지 못하고 내년쯤엔 결혼식을 올려야겠다 싶더라고요. 직장은 어디라고 말하긴 좀 그렇지만 연봉이 높지 않은 대신 안정적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년까지 다닐 수 있는 곳입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둘이 맞벌이 하면서 저축하고 살다 보면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갈 수 있고 언젠가는 내 집 마련도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남자친구의 집안은 그냥 평범한 분들이고 두 분 모두 열심히 사셨기 때문에 노후 걱정은 크게 하지 않아도 될 정도였어요. 저희 결혼할 때 부모님이 도움을 안 주셔도 저는 괜찮았는데 남자친구 입장과 그쪽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었나 보죠. 집은 정말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 오늘 본 걸로 결정하자. 그래도 너무 작지 않아? 안 그래도 아파트 못 가서 미안한데 기왕이면 빌라로 얻더라도 방 3개 있는 신축 빌라로 하지. 요즘 뉴스 못 봤어? 신축 빌라 전세 얻었다가 사기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조금 낡았어도 오늘 본 곳이 지하철역에서도 가깝고 골목에 편의점도 있고 밝아서 위험하지도 않은 것 같아. 무엇보다 우리가 대출 안 받고도 충분히 전세 얻을 수 있잖아. 어차피 우리 부모님이 1억을 해주기로 하셨으니까 대출 받아서 더 좋은 곳으로 가지. 어째 나는 좀 기분이 그렇다. 너랑 결혼하는데 신혼집도 변변찮은 걸로 준비해서 가면 너희 부모님이 나랑 우리 집안을 더 안 좋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해서. 아니 자기야, 신혼집이 1억 5천이면 충분하지. 거기서 뭘 더 바래? 대출 1, 2억 더 받아서 아파트에서 살면 뭐 할 건데? 한 달에 대출이자만 얼마씩 갚아야 하는지 계산해봤어? 그냥 내 말대로 해. 집이 좀 낡은 건 이해하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사는데 불편함은 없어. 우리 아빠도 괜히 허세 부리지 말고 능력껏 하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야. 너희 부모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셨어도 정작 우리 결혼하고 신혼집에 와서 직접 두 눈으로 보시면 그런 말씀 못 하실 거야. 지금이라도 대출받아서 아파트로 가자. 그래야 나도 떳떳하고 우리 부모님도 면목이 설 것 같아. 아니 진짜 내가 좋다는데 대체 뭐가 문제야? 대출 없이 마음 편하게 돈 모으고 사는 게 훨씬 낫지. 돈 잘 벌어? 오빠 나랑 월급 똑같잖아. 겨우 그 정도 벌어서 대출 갚고 나면 얼마 남는데? 그러면 대출 말고 너희 부모님한테 좀 빌려볼 수는 없나? 너네 집 부자니까 그 정도 돈은 빌려주실 수 있잖아. 내가 안 갚겠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 부모님도 1억이나 장만하셨는데 훨씬 잘 사는 너네 부모님도 1억 정도는 해주실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몇 번이나 이야기했잖아. 그런 생각이면 그냥 오빠 부모님한테 지원받는 1억도 받지 말라고. 우리 엄마 아빠도 다 생각이 있고 1억이 돈이 우스워? 작년에 엄마가 상가 분양받은 것 때문에 지금은 안 된다니까? 아 진짜. 일단 우리 부모님이랑 이야기 좀 더 해볼게. 너도 생각 좀 정리하고 있어봐. 결혼 준비하면서 신혼집 문제 때문에 남자친구와 말다툼이 자꾸만 생기더라고요. 저는 정말 우리가 나이도 젊고 신혼 때는 2년 정도 없이 살아도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무리해서 대출받고 여기저기 돈 빌려서 아파트 들어가서 살아봤자 그게 다 허세고 갚아야 할 빚이었으니까요. 애초에 처음 결혼 이야기 나왔을 때 남자친구에게 5천만 원이 있다고 했고 저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모아놓은 돈이 있었기 때문에 1억 정도의 예산을 맞춰서 집을 구하고 남은 돈으로 살림살이 싸게 맞춰서 시작할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가 먼저 자기 부모님을 졸라서 결혼자금 1억을 지원받기로 하더니 그 뒤로 점점 저한테 눈치 아닌 눈치를 주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작년에 상가를 새로 분양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목돈이 묶여있는 것도 맞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제가 원하면 1억 정도는 결혼자금으로 내어주실 수 있는 분들이세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도 다른 계획이 있는 상황이고 어차피 시댁에서 지원받은 1억도 언젠가는 살면서 갚아나가야 할 마음의 빚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결국 집 문제로 갈등이 점점 심해지다가 크게 싸우고 말았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그냥 대출받아서 아파트 전세 얻으래. 2억 정도 대출받으면 충분할 것 같은데 뭐하러 빌라 살면서 고생하냐던데? 아, 진짜 나는 그렇게까지 무리하고 싶지 않다고. 집을 우리가 사는 거라면 모를까. 남의 집에 전세 사는데 대출을 그렇게까지 받을 일이야? 아무튼 신혼집 문제는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으니까 혼수는 어떻게 할 생각이야? 혼수? 그냥 내가 저번에 얘기한 대로 해야지. 2천 정도 선에서 맞추면 가성비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 그건 빌라 살 생각이었을 때 이야기지. 아파트에 들어가서 사는데 어떻게 똑같이 해? 최소한 혼수로 5천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솔직히 내가 1억 5천에 가는 거니까 너희 부모님이 차 한 대는 뽑아주셔야지. 뭐? 우리 부모님이 차를 왜 뽑아주는데? 그럼 딸 시집 보내는데 공짜로 보내려고 그래? 우리 집에서 이렇게 주면 너네도 5천만 원짜리 자동차 정도는 해주셔야 하는 거 아냐? 아니, 내가 언제 돈 받아오라고 강요한 적 있어? 처음부터 부모님들 도움 바라지 말고 우리끼리 알아서 하자고 했지? 왜 오빠 마음대로 결정해버리고 이제 와서 차를 해달라는 거야? 너는 결혼이 장난 같니? 너랑 나랑 소꿉장난 하는 게 아니잖아. 집안 대 집안으로 인연을 맺는 건데 너희 부모님만 아무것도 해주지 않겠다고 하시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우리 부모님이 1억 현금 내어주셨으면 너네 부모님도 최소 5천만 원짜리 자동차 정도는 해주셔야 한다고 봐. 내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아, 이럴 거면 그냥 장사를 해. 본전 생각나고 돈 아까우면 뭐하러 나랑 결혼할 생각이야? 내가 언제 아파트 해달라고 했어? 그냥 조금 부족해도 우리 힘으로 하자고 했잖아. 우리 부모님도 그걸 원하신다고. 주제도 안 되는데 억지로 무리해서 좋은 아파트에서 사는 게 아니라. 주제도 안 된다고? 너 지금 나랑 우리 집안 무시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말을 말자. 자꾸 이런 식이면 더 이상은 결혼 이야기 못할 것 같아. 처음부터 괜찮다고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자격지심이 심해? 그럼 없던 일로 해. 너네 집 솔직히 개뿔도 없는 거 아냐? 어떻게 외동딸이 시집 간다고 하는데 한 푼도 안 해주실 수가 있어? 너가 친자식이 아니거나 아니면 너희 부모가 겉만 번들으라고 알고 보니 개털이었거나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해. 이게 말이면 단줄 하나. 우리 힘으로 하는 모습 보여드리자고 했지? 내 말대로 딱 2년만 그렇게 살았으면 그 뒤로는 우리 아빠가 집부터 시작해서 사는데 불편함 없이 다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엄마 아빠가 당신 봤을 때 사람이 어떤지 모르니까 일단 신혼 때는 같이 고생해봐야 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무슨 소리인가 싶었는데 그 말을 이제야 알겠다. 그냥 결혼은 없던 일로 해. 나도 더 이상은 하고 싶지 않아졌어. 아니, 나는 너희 부모님한테 더 잘 보이고 싶어서 그랬다니까? 자동차 이야기는 그냥 답답해서 해본 소리지. 너희 부모님이 그런 생각 갖고 계신 줄 몰랐었어. 됐어. 끝이니까 연락하지 마. 회사에서 마주쳐도 아는 척하지 말고. 남자친구와 결혼하고 싶다고 처음 부모님에게 말씀드렸을 때 반대를 하진 않으셨어요. 다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같이 고생을 해봐야 진정한 모습을 알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결혼할 때도 우리 부모님은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기로 하셨어요. 2년 정도 지났을 때 우리가 별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다면 그때는 저희 부모님께서도 집 살 때 도움도 주고 앞으로 사는데 지장 없게 다 해주신다고 하셨었는데 남자친구랑 그쪽 부모님들은 저와는 생각이 달랐던 것 같아요. 무리해서 큰 대출 받아서 아파트 살아봤자 뭐가 좋다고. 저는 1억 받아오라고 시킨 적도 없는데 이제 와서 우리 부모님한테 5천만 원짜리 자동차 얻어오라고요? 결혼 생활 시작도 안 했지만 이 사람의 진정한 모습에 대해서 알 수 있었던 것 같고 덕분에 시간 낭비 없이 빠른 결정을 내릴 수 있어서 다행이네요. 헤어진 이후로도 뭐가 미련이 남는지 계속 미안하다 잘못했다며 저랑 다시 잘해볼 생각인 것 같지만 저는 남아있는 정도 없고 아무런 미련도 없네요. 저희 집도 예전에 아빠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 새 식구 빌라에서 살았던 적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제 생각보다도 남한테 보여지는 게 더 중요한 사람인 것 같아서
헤어지길 잘한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오빠 솔직히 이제는 더 미룰 수 없는 거 알잖아. 원래 오빠 공무원 시험 합격하면 결혼하기로 했는데 벌써 그것도 2년이나 지났고 내 나이가 벌써 32이야. 우리 만난 지는 5년이 넘었고. 그렇긴 한데. 그런데 너도 알다시피 공무원 됐다고 해서 갑자기 돈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 나는 아무것도 없는 내가 너랑 결혼해서 평생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 적어도 우리 두 사람이 살 전셋집 얻을 돈은 만들고 나서 내가 너한테 멋지게 프로포즈를 할게. 나는 괜찮아, 오빠. 내가 직장 다니면서 모아놓은 돈도 조금 있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서 모으면 그만이지. 우리 나이에 싹 다 갖춰진 상황에서 결혼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 그게 또 너 생각처럼 간단한 게 아니야. 집안 어른들 보는 눈도 있고. 일단 내가 남자로서 자존심이 용납 못해. 지금까지 너가 내 뒷바라지 해준 건 정말 고맙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줘. 준비가 다 되면 너가 하지 말자고 해도 내가 결혼할 거야. 알겠어, 오빠. 그럼 조금만 더 기다려볼게. 저랑 5년 만난 남자친구는 4살 차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공무원 시험 공부 중이던 남자친구를 아는 오빠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고, 그 뒤로 직장인이었던 제가 뒷바라지 아닌 뒷바라지를 하며 지금까지 만나오고 있었어요. 남자친구가 준비하는 공무원 시험은 9급이었지만 요즘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상상을 초월하다 보니 열심히 노력했지만 매년 시험에 떨어지는 남자친구를 보면서 제 마음도 같이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3년간 낙방을 거듭하다가 결국 2년 전에 합격했고 지금은 저희 지역 주민센터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고시생 생활을 하는 동안 제가 일을 하면서 남자친구와 데이트 비용을 전부 부담했어요. 매일 도서관에서 공부만 하는 고시생이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저는 일찌감치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도 사정이 나은 편이었고, 데이트 비용은 물론 추리닝 바람에 공부만 하는 남자친구 기죽지 말라고 가끔씩 주머니에 용돈도 10만 원씩 꽂아주곤 했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엄마가 하는 일을 같이 도와드렸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 이혼하셨고, 이혼이라고 하기보다는 아빠가 저와 엄마를 버리고 집을 나갔다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 같네요. 엄마는 그 뒤로 혼자서 식당 일을 하면서 저를 키우셨고, 제가 19살 때 이모들의 도움을 받아 시장 초입에 족발집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직원을 쓰기에도 힘든 상황이라 엄마가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장사를 하셨어요. 그런 엄마를 보며 저도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일을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엄마는 대학을 가라며 저를 말리셨지만 도저히 엄마 혼자 고생하게 놔두고 저 혼자 대학 다니며 편안하게 살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친구들은 다들 대학 들어가서 예쁘게 꾸미고 소개팅 다닐 때 저는 20살부터 시장 바닥에서 족발 장사를 하며 살았습니다. 손질해서 족발 삶고 썰어서 포장하는 모든 과정 중에 힘들지 않은 건 단 하나도 없었지만 먹고 살기 위해 열심히 장사했어요. 덕분에 올해로 장사 10년 차가 된 지금은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는 정도는 됩니다. 오빠, 오늘 퇴근하면 집에 가는 길에 우리 가게 들렀다가 가. 엄마가 오랜만에 오빠 불러서 족발 좀 싸주래. 가져가서 어머님, 아버님이랑 같이 저녁으로 먹어. 됐어. 나한테 그런 거 안 줘도 되니까 그냥 손님한테 팔아. 먹고 싶으면 돈 주고 사 먹을게. 아니야. 아까 엄마가 오빠 주려고 따로 빼놓은 거야. 어머님, 아버님도 족발 좋아하시잖아. 저번에 인사드렸을 때 족발 자주 드신다고 하셨어. 자주 먹긴 뭘 자주 먹어. 우리 엄마 냄새나서 족발 싫어해. 나한테 안 줘도 되니까 그냥 장사나 열심히 해. 그리고 나 오늘 늦게 끝나고 퇴근하면 바로 회식이라서 너네 가게 못 들려. 괜히 나 기다리지 마. 그래, 바쁘면 어쩔 수 없지. 회식 가서 술 너무 많이 먹지 마. 벌써부터 잔소리하기는. 아무튼 나 바쁘니까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 알겠어. 오빠 열심히 해.
원래 남자친구가 시험에 합격하면 저는 바로 결혼을 할 생각이었어요. 사실 제가 이야기는 안 했었지만 생각보다 엄마와 제 장사가 잘 되고 있거든요. 안 그래도 동네에서 맛있다고 소문이 나서 일하는 이모를 둘이나 뒀는데도 지금은 하루가 정신없이 바쁘게 지나갑니다. 정말 다행히도 오랜 단골 손님들에게 입소문이 나더니 그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소문을 좋게 내주셔서 지금은 꾸준하게 인터넷으로도 택배 주문이 들어와요. 시장에 있는 식당 매출과 인터넷으로 팔리는 매출이 거의 비슷비슷할 정도라서 엄마랑 저는 하루 종일 정신없이 족발을 삶아서 썰고 있습니다. 그렇게 장사가 잘 되는 덕분에 저는 진작에 남자친구와 함께 살 집을 한 채 장만할 수 있었지만 결혼 이야기가 진전이 되질 않으니 말할 타이밍이 없어서 지금까지도 집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결혼 이야기만 꺼내려고 하면 남자친구는 대화를 피했고 최근 들어서는 노골적으로 이전과는 다르게 냉랭한 모습이 보였어요. 생각해봤는데 나 도저히 너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너 정도면 나보다 더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을 거야. 우린 여기까지만 하자.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오빠 두고 왜 다른 남자를 만나? 내가 시험 합격하면 돈 많이 벌어서 널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는데 나는 그런 능력이 없나 봐. 공무원 월급으로 언제 돈 모아서 전셋집이라도 구하겠어? 나 그런 거 필요 없다니까. 오빠는 결혼 이야기하면 왜 항상 돈 이야기만 해? 알다시피 우리 집이 잘 사는 것도 아닌데 너랑 나랑 결혼하면 둘 다 불행해져. 나야 그렇다 치고 너는 결혼하고 나면 홀어머니를 어떻게 하게? 돈도 없는데 모시고 살기라도 할 거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오빠가 왜 우리 엄마 걱정을 하고 그러는데? 말이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너랑 나랑 결혼해봐야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야. 나는 나랑 비슷한 조건의 여자를 찾을 테니까 너도 너랑 비슷한 남자 찾아. 오빠 여자 생겼어? 그런 이야기가 지금 왜 나와? 여자 생겼구나? 너랑 같이 일하는 여자니? 그런 여자 만나니까 시장에서 장사하는 내가 여자로 안 보여. 내가 진짜 말을 말아야지. 사람이 끼리끼리 어울리는 사람이 있는 거야. 솔직히 너랑 결혼했다간 꼼짝없이 몇 년 뒤에는 너네 엄마 모시고 살아야 할 것 같은데. 공무원 월급으로 내가 어떻게 감당하고 살겠냐? 알겠어. 더는 오빠랑 이야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여기서 끝내자. 내가 다 너를 위해서 한 이야기야. 너도 너랑 비슷한 수준의 남자를 찾아? 나중에 알고 보니 이미 몇 달 전에 같은 공무원 여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미 몇 달 전부터 남자친구의 태도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어렴풋이 무슨 심경의 변화가 있긴 있구나 생각하고 있었죠. 그래서 헤어지자는 소리를 들었을 때도 큰 충격과 슬픔보다는 배신감에 몸서리치며 분노했죠. 지난 5년의 시간이 아깝고 이런 놈한테 농락당한 내 자신이 한심했지만 이제 와서 떠난 사람의 마음을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다이짜 생각했고 오히려 더 일에 몰두하며 살았어요. 앞으로 다신 연락할 일 없다고 생각했는데 며칠 전 갑자기 연락이 오더라고요. 너 왜 지금까지 날 속이고 있었어? 뭐야, 갑자기 연락해서 이게 무슨 헛소리야? 아니, 너네 족발집 엄청 유명하잖아. 우리 사무실 사람들 중에 너네 엄마 가게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얼마 전에 TV에도 나왔네. 그게 이제 와서 뭐가 중요해? 대체 무슨 말이 하고 싶은데? 하루에 매출 얼마씩 나와? 100만 원 넘게 벌어? 내가 그걸 말해줄 의무가 있어? 아, 빨리 얘기해봐. 100만 원 넘게 파냐고. 진짜 아무것도 모르네. 100만 원 팔아서 일하는 이모들 월급도 못 줘. 보통 500 정도 팔아. 됐냐? 뭐? 500? 족발 팔아서 한 달에 1억을 넘게 번다고? 하나하나 설명하기도 귀찮다. 쓸데없는 소리 계속 할 거라면 나 오빠 차단할게. 잠깐, 내가 생각해봤는데 우리 5년 만난 정이 있는데 어떻게 이대로 끝내? 일단 이번 주말에 잠깐 만날까? 내가 밥이라도 한번 사줄게. 진짜 정 떨어진다. 이런 남자가 뭐가 좋다고 5년 동안 쫓아다녔는지. 이제 차단할게. 앞으로 연락하지 마.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왜 돈 잘 번다고 미리 이야기 안 했어? 어디서 주워들었는지 제가 돈 많이 버는 줄 알고 연락을 하더라고요.
매출이 저 정도 나오는 건 맞아요. 근데 저 인간이 장사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라 1억 벌면 1억 남는 줄 아나 봐요. 재료비에 인건비도 빼고 월세 빼고 세금도 따로 빼놓고 나면 그렇게 엄청난 부자는 아니고 엄마랑 먹고 살 정도 수준은 됩니다. 사실 그것보다 지난 5년 동안 제 옆에서 그렇게 봤으면서 어떻게 전혀 모르고 있었는지 그게 더 한심해요. 사람이 끼리끼리 맞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니 그 말이 정말인가 봐요. 난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 결혼만 하자고 했을 때도 눈치를 못 채다가 이제 와서 뒤늦게 이러는 걸 보면 너무 한심합니다. 새언니, 청첩장 나왔어요? 내 친구들도 오빠 결혼식 축하하러 오겠다고 해서 청첩장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저한테 50장만 주세요. 아가씨 친구들이 그렇게나 많아요? 저희 청첩장 200장밖에 안 찍었는데. 일단 제 거 먼저 드리고 나중에 더 뽑으면 돼요. 제가 중학교 때도 계속 반장했었고 고등학교 때 학생회장도 했었기 때문에 친구들이 정말 많거든요. 대학 친구들도 연락해보니까 이번에 거의 다 오겠다 하더라고요. 사실 50장도 정말 부족하긴 한데 멀리 사는 애들은 모바일 청첩장 보내면 되니까요. 그래요? 제가 친구가 많이 없어서 아가씨 친구들이라도 많이 오면 좋죠. 오늘 저녁에 일단 50장 먼저 드릴 테니까 모자라면 또 말씀하세요. 제 친구들이 우리 오빠랑 얼굴도 다 아는 사이기 때문에 얘기하니까 저를 봐서라도 많이 참석할 거예요. 한 100명 넘을지도 몰라요. 예식장 넓은 곳으로 잡으셨죠? 글쎄요. 그렇게까지 많이 오면 다 감당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그래도 예식장에서 100명 정도 더 오는 건 괜찮다고 했어요. 알겠어요. 그래도 제가 주변 언니들 결혼식 몇 번 가봤는데 사람 없으면 엄청 설렁하고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무조건 많이 오는 게 나은 거니까 저만 믿고 있으세요. 저는 지난 7월에 결혼해서 새 신부가 되었습니다. 성격이 좀 내성적이고 친구들을 많이 사귀는 편이 아니라서 결혼식 올리기 전부터 걱정이 되더라고요. 부모님 친척분들과 정말 결혼식에 와줄 것 같은 친구들 몇 명, 그리고 직장 동료 몇 분을 계산하니까 저를 보러 와주는 하객은 100명이 채 되질 않았습니다. 그나마 남편은 조금 친구들도 있었고 축구 동아리 활동도 하기 때문에 저보다는 사정이 나은 편이었지만 그래도 150명 정도가 한계였죠. 당일에 갑자기 못 오는 사람까지 생각해서 200명만 예약을 할까 250명을 예약을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넉넉하게 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200명을 예약했어요. 하지만 갑자기 신호가 끼어들더니 자기 친구들만 해도 거의 100명 가까이 올 거라고 해서 놀랍기도 했지만 이게 맞나 싶더라고요. 보통 친구의 오빠 결혼식에 그렇게까지 다들 참석하는지도 모르겠고 저희 결혼하는 예식장 1인당 식대가 38,000원이었기 때문에 무작정 많이 오는 것이 반갑지만은 않았어요. 자기야, 그 얘기 들었어? 우리 결혼식에 아가씨 친구들이 100명이나 온다던데? 아까 나한테도 그러더라고. 그런데 걔들이 우리 결혼식에 뭐하러 오는 거지? 나랑 그렇게까지 친하지도 않은데. 우리 집에 놀러 왔을 때 얼굴 한두 번 본 게 다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도 우리 결혼식인데 아가씨 친구들이 하객으로 100명이나 오는 건 좀. 모르는 사람이 보면 내가 친구 엄청 많은 줄 알겠다. 그러게, 그냥 다 오라고 할까? 결혼식에 사람 많이 오면 좋잖아. 걔 친구들이 다들 사회초년생이라 돈도 얼마 없을 텐데. 그래도 본인 밥값 정도는 들고 오겠지. 밥값이야 뭐 축의금으로 해결되니까. 그럼 자기가 예식장에 전화해서 우리 결혼식 예약 인원 50명만 더 늘려달라고 이야기할래? 알겠어. 내가 이따가 전화할게. 걔네들이 축가 같은 것도 불러줄 수 있다고 하길래 그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했어. 그래, 나는 잘 알지도 못하는 친구들인데 축가까지 부탁하긴 좀 그렇지. 아무튼 아가씨 덕분에 결혼식에 사람 많이 오겠다. 내가 고마워한다고 전해줘.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 많이 오는 것이 뭐가 문제겠냐 싶었어요. 축하해주러 온다는 것 자체가 고마운 일이었고 저희 결혼식을 위해서 신우가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는 것이 너무 감동이었죠. 그로부터 몇 달 후 저희 결혼식 날에 사람으로 꽉 차 있는 예식장을 보니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가 친구가 별로 없어서 예식장이 썰렁할까봐 항상 걱정이었는데 신우 덕분에 성대하게 마무리할 수 있어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나중에 다 마무리가 되고 한숨 돌리고 나면 신우에게 작은 보답이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고마웠던 마음이 결혼식 축의금 정리를 시작하게 되면서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결혼식 날에 너무 정신이 없어서 정확하게 세진 못했지만 신우 쪽으로 나간 식권이 최소 80장은 넘었습니다. 하지만 축의금 명부에 있는 친구들의 이름은 50명이 채 되지 않았고 그마저도 5만 원 냈으면 양반이고 보통은 3만 원에 1만 원 낸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중에 가장 악질은 3만 원 내고 식권을 4장 가져간 사람도 있었어요. 한 장에 3만 8천 원 하는 식권이 80장이나 나갔는데 신우 손님들이 내고 간 축의금은 다 합쳐도 120만 원밖에 안 되는 상황이었죠. 아무리 적게 잡아도 최소 200만 원은 적자였고 혹시나 제가 잘못 계산했거나 뭔가 빠뜨린 건 아닌가 싶어서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순간 골탕 먹이는 건가 싶어서 화가 났다가 생각해보니 신우 나이가 27인데 그 친구들이 돈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나 싶었어요. 그냥 내 결혼식에 와준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자 싶어서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 신혼여행 다녀오고 며칠 지나서 신우가 제게 연락을 하더라고요. 언니, 신혼여행은 잘 다녀왔어요? 우리 집에 한번 인사하러 올 거죠? 네, 가야죠. 아버님, 어머님한테 인사드리고 아가씨 줄 선물도 사왔으니까요. 진짜요? 내 선물까지 사왔어요? 다른 게 아니라 언니 결혼식 날에 내 친구들한테 들어온 축의금은 올 때 챙겨서 저한테 가져다 주세요. 네? 뭐라고요? 아가씨 친구들 축의금 낸 걸 돌려달라고요? 네, 맞아요. 제 친구들이 저 때문에 와서 낸 돈이니까 제가 가지는 게 맞죠. 나중에 친구들 결혼하면 제가 가서 갚아야 하는 돈이에요. 그래도 그건 계산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아가씨 친구들 와서 먹은 밥값이 있는데 무작정 축의금을 달라 하시면 저희도 곤란해져요. 아니, 그거 밥값 얼마나 한다고. 원래 결혼식에 축하해주러 왔으면 당연히 밥은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 친구들이 뭐 언니 얼굴 보려고 그날 온 줄 아세요? 안 와도 되는 결혼식인데 저 때문에 그렇게 사람 많이 왔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요즘 세상에 하객 알바도 돈 주고 쓴다는데 제 친구들 밥값 정도는 언니가 부담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먼저 와달라고 한 적 없어요. 아가씨가 친구들 데려오겠다고 먼저 그랬잖아요. 축의금 그거 얼마 들어오지 않았는데 진짜 너무하시네. 지금 말 다 했어요? 그럼 내 친구들이 준 축의금에서 밥값 빼고 나머지만 주세요. 친구들이 먹은 밥값은 걔들이 내라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진짜 괜찮겠어요? 아가씨 후회하실지도 모르는데. 내가 후회하긴 무슨 후회를 해요? 대신 애들 먹은 밥값 빼고 나머지 돈은 똑바로 저한테 가져와요. 올 때 축의금 명부도 같이 가져오시고요. 네, 알겠어요. 분명히 친구분들 식대는 아가씨 돈에서 제하면 되는 거 맞죠? 내가 그렇다고 몇 번을 말해요. 계산이나 똑바로 해서 가져와요. 그렇게 저는 신우가 원하는 대로 신우 친구들에게 나간 식권 숫자와 모두 합한 10대 그리고 신우 앞으로 들어온 축의금을 전부 정리해서 명부와 함께 보기 좋게 정리해놨어요. 제가 회사 다니면서 밥 먹고 하는 일이 이런 비슷한 일이라서 아주 식은 죽 먹기였죠. 모두 계산하고 났더니 오히려 신우가 저에게 줄 돈이 22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남편에게 당신 동생이 나보고 이렇게 하라더라 이야기를 해줬고 처음엔 이번 축의금 문제를 좋게 생각하고 넘어가려 했던 남편마저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남편이 그날 저녁 당장 시댁으로 달려가서 집안을 발칵 뒤집어 버렸어요. 봉투에 담아간 축의금을 신우에게 던져주면서 네 친구들 10대 300만 원 당장 달라고 소리를 질렀죠. 원래 330 넘게 줘야 하는데 그래도 동생이니까 아래는 빼주겠다면서 300만 원만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사실 저희 신혼여행 갔다 오면서 신우한테 선물로 가방을 하나 사서 가져왔었거든요. 남편이 그 이야기도 신우에게 하면서 원래 넣어주려고 150만 원짜리 가방 사왔는데 하는 짓이 괘씸해서 그냥 팔아버리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더니 신우가 약이 잔뜩 올라서 눈물 뚝뚝 흘리며 울더라고요. 저 진짜로 신우한테 고마워하는 마음도 있었고 앞으로 잘해주려고 생각했었어요. 신우 친구들한테 들어온 축의금이 생각보다 너무 적었지만 그래도 와준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하면서 돌아오는 길에 신우 가방을 사자고 한 것도 남편이 아닌 저였습니다.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내 쪽에서 먼저 마음 열고 다가가려 했는데 신우가 이런 식으로 싸가지 없게 나오면
앞으로 저도 똑같이 해줄 거예요. 300만 원 정말 줄 때까지 맨날 이야기할 거고 끝까지 받아낼 겁니다. 자기 친구 많다고 그렇게 자랑하더니 신우 주변에 멀쩡한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 같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